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자, 들리죠 이제? 얘는 한 대씩 맞아야 마이크가 수명이 다 될랑 말랑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미 프랑스 혁명을 한 번은 훑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알겠죠? 프랑스 혁명을 이미 한 번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훑을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몽사상이나 과학혁명 쪽은 원격으로만 했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우선은 거기를 빼버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혁명 쪽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배운 미국 혁명이나 영국 혁명이나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쪽 부분에서 제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랑스 혁명은 오늘 제가 그래도 많이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문제 내 부분을.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교과서 수준으로만 프랑스 혁명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자체가 대단히 촘촘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그 시간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국민의회 때 있었던 사건, 다음에 입법의회 때의 사건, 그리고 그 국민공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들의 그 시간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배열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는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원격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에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냐면 프랑스 혁명의 배경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국민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국민의회 시기에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인권선언이라는 거를 채택을 해서 인권선언을 채택을 하고, 또 하나는 91년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자, 국민의회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 의회 시기에 인권선언을 채택했다라는 것과 91년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사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왜 이거를 보냐? 인권선언의 내용과 91년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도 국민의회의 성격을 명확히 알아야 이들이 채택하고 이들이 제정한 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알아둘 것이 바로 이 93년 헌법입니다. 자, 91년 헌법, 93년 헌법,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네모를 했는데, 93년 헌법은 언제 제정을 했냐면 93년에 국민공회 시절에 제정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공회의 성격을 알아야 이 93년 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죠. 그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권선언의 내용, 그리고 91년 헌법의 내용, 93년 헌법의 내용,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들이 그 안에 같은 용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 91년 헌법이나 인권선언에 자연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93년 헌법에도 자연권이라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똑같은 단어이지만 국민의회가 말하는 자연권, 여기 국민의회 시절에 채택한 자연권이라는 용어와 국민공회 시절에 채택한 자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권이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과 국민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국민의회 시절에 이렇게 헌법을 제정을 했죠. 헌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입법의회가 됩니다. 법을 만들어서 의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제? 입법의회도 약 1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실 것이 입법의회까지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아직 존재합니다. 루이 14세가 아직 존재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급변해서 혁명의 배경 이후에 이 사건들이 터지기,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고 상황이 몇 년 사이에 아주 많이 급변해서 왕이 도망가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91년의 헌법을 내용을 보면 입헌군주라는 말이 나와요. 입헌군주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법이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군주가 있다라는 거잖아. 왕이 존재하고 그 위에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기잖아요. 그죠? 아직은 왕이 있다란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입법의회 마지막을 보면은 왕권 정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왕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그럼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잖아. 나라의 왕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름이 공회가 되는 거야. 공화정. 그래서 이 국민공회는 프랑스 제1공화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공화정 시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가지 개혁 등등이 시행이 되는 거고 헌법도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헌법을 제정은 했는데 사실은 실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실시하고 있었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혁명 전쟁이라고 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공회사 시절에 정권을 잡은 자코벤파가 주도가 돼서 아직은 헌법은 만들었지만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실시를 유보를 하고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나 공포 정치가 극단화로 치닫게 되자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자 이제 로베스피에로도 사실은 그렇게 사형당했죠. 이때 당시에 아주 많은 귀족들과 아주 많은 성직자들이 처단을 당했어요. 모아놓고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하면 다 사형 처해버렸거든요. 아주 많이 두려움에 떨었을 거야. 심지어 왕도 죽였는데 귀족이나 성직자를 처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지? 그리고 이 분위기는 이미 왕권이 정지되기 왕을 죽이지 이전부터 귀족들과 성직자들을 처단하니 그런 분위기는 너무 이런 공포 분위기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포 분위기가 뭐만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이 공포 분위기가 너무나 이제 심각하니까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해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면서 이 공포 정치가 끝나요. 그게 이제 국민공회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명의 총재 정부가 프랑스에 나타납니다. 5명의 총재들이 직접 이제 프랑스를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아무래도 5명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 전에 독재에 가까운 공포 정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공포스럽긴 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책이 아주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팍팍팍팍 됐을 거야. 속도도 대단히 빨랐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도 그에 비하면 이 총재 정부 때 5명이 이렇게 정부가 정치를 진행해 나가는데 여기 보면 무능력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실제로 무능력한 것도 있었고 무능력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진행 속도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으니까. 독재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총재 정부 마지막에 99년경에 이제 드디어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나폴레옹 시대예요. 통령정부 제1제정. 통령정부가 지금 99년부터 1804년이죠. 그리고 18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프랑스를 지배했어요. 둘 다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나폴레옹이 통령정부 시대 때의 있었던 일인지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었을 때의 일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같은 나폴레옹 시대라고 할지라도 99년부터 1804년에 나폴레옹이 통령으로 있었을 때 세금제도, 교육제도, 은행 설립, 나폴레옹 법전 편찬, 이거는 나폴레옹이 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이집트로 원정을 갔다 할지,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 러시아를 격파를 한다 할지, 그리고 아미행 조약을 맺었다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언제의 시기야? 나폴레옹의 통령 시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로 노트르담 성당에서 이제 뭐가 돼요?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이후에도 나폴레옹은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합니다. 물론 영국과의 해전 전투에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등을 격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활발한 프랑스 대외 활동을 보였고 심지어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킵니다. 물론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배웠지만 이제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거의 허울뿐인 존재였지만 그래도 이름은 있었어. 신성로마 제국이라니, 지금의 독일 부근의 여러 지역을 한데로 묶은 이런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름마저도 깨끗하게 다 해체시킨 것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고, 그걸 해체시키고 만든 것이 바로 라인 동맹이에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프랑스죠, 여러분. 프랑스고 여기가 지금의 거의 독일 지역입니다. 여기가 원래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제? 여기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를 시키고 라인 동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자, 여기 프랑스야. 그리고 초록색은 프랑스 위성국입니다. 위성국. 어차피 나폴레옹이 혼자서 이 넓은 유럽을 다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외의 다른 지역에 나폴레옹의 측근을 나라에 이렇게 세워놓고 위성국으로 세워놓고 거의 이렇게 간접 지배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프랑스가 거의 지배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이쪽 부분은 동맹국이야. 또 프랑스의 동맹국. 거의 나폴레옹의 영향력 하에 있었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 영국, 스웨덴, 러시아, 오스만 빼고는 전 유럽을 지금 어쨌니? 나폴레옹이 지배하는 거나 다름없죠. 점령했죠, 거의. 그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시기를 만들어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러시아. 진짜 여기 빼고는. 그런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이제 겨냥을 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이랑 이 대륙에 영국이랑 무역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린 거야, 이 나폴레옹이. 너희 유럽 전체 대륙 앞으로 영국하고는 무역하지 마.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다 나폴레옹 말을 들어. 그런데 누구만 안 들었던 거야? 러시아만 안 들은 거야. 계속 교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원정을 떠납니다. 너희 말 안 들어? 원정을 떠나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추웠어. 갔는데 러시아가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라이프치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 원정 실패, 라이프치 전투 패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가 됩니다. 엘바섬에 나폴레옹이 유배가 되어 있을 시기에 유럽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빈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점령하에 있었던 여러 내륙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유럽 세계의 전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빈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탈출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전투를 해요. 그게 바로 워털루 전투예요. TV에서 어떤 개그맨들이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털렸다, 워털루 전투. 알겠지? 나폴레옹이 마지막 최종 패배한 전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최종 패배해서 테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돼서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하면서 나폴레옹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을 바로 핵심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가자. 이해를 하고 가야 이해가 쉬우니까. 자, 얘들아, 국민의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 국민의회를 만들었냐면,
1신분, 2신분의 부의 독점에 대항해서 3신분의 시민계층, 그러니까 성장한 시민계층들이 만든 게 국민의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국민의회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들의 혁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부르주아적인 속성이 보입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다 보이는 공통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귀족이 아닌 혈통에서 정치권이나 뭔가 정치적인 참여를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누가 요구를 해요? 부가 쌓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요구를 하죠.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우리 그리스에서도 뭐 금권 정치 배우고 그랬잖아요. 모든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프랑스도 역시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국민의회는 물론 3신분의 1, 2신분 성직자와 왕, 귀족 이들에 대항해서 3신분이라는 시민계급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부르주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인권선언의 내용이나 91년 헌법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이해되셨죠?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랬는데 입법의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법의회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롱드파가 주도를 했어요. 아직 왕을 인정하는 온건파가 주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주도하는 입법의회 시기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혁명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큰일 나니까 프랑스를 공격했단 말이야. 혁명 전쟁이 터졌단 말이야. 처음에 프랑스가 열세에 취합니다. 져요. 전쟁에서 계속 패배합니다. 안 되겠다. 의용군을 모집하자. 그래가지고 의용군을 막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정말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가요. 이 나라들을 상대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소시민들, 상킬로트라고 불리우는 이 계층들의 참여도 이제 더 참여가 되었을 것도 당연한 거지만 혁명의 분위기도 약간 더 과격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라 마르세예즈라고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교과서에 가사가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근데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사는 사실 대단히 약간 좀 순화시킨 것 같아. 그 외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뭐 저 들판에 너희들의 피로 뭐 물들 것이다. 막 이런 가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렇게 과격한 노래가 지금의 프랑스의 국가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국가가 되었을까? 사실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용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프랑스 전쟁을 수행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여서 이거를 국가로 만들었을 거야. 그런 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면서 물가 상승하고 민중들 불안하고 막 이제 전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면서 그 혁명파 내부에서도 지롱드파가 아닌 자코뱅파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심지어 이제 왕권이 정지되고 국민공회로 넘어가는 건데 이 국민공회는 국민의회에 비해서 부르주아적인 성격이 많이 사라졌어요.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누구의 손을 잡게 되냐면 자본가 계층이 아닌 일반 소시민들, 일반 중소상인들 이들의 지지를 다 대변하는 그런 성격의 공화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회의 성격과 국민공회의 성격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구나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헌법의 내용도 살펴보고 인권선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 이거를 먼저 쓰세요. 제가 시간이 차분히 있으면 인권선언서도 잘 보고 이거 다 한 번씩 차분히 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핵심 먼저 쓰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인권선언서에서 재산, 91년 헌법에서는 핵심이 입헌 군주, 제한선거, 자유. 93년에서 헌법의 핵심 용어는 공화정, 보통선거, 평등. 95년 헌법에서는 공화정, 제한선거, 자유,
양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선언과 91년 헌법은 우리가 아는 국민의회 시절에 채택되고 선언된 것이고 93년 헌법은 국민공회 시절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는 형태로 비교하면 국민의회의 성격과 국민공회의 성격이 나오겠죠. 그치? 자, 먼저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91년 헌법에서 제정한 내용은 입헌 군주입니다. 왜? 아직 왕 인정했으니까. 지롱드파가 주도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왕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왕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요. 법은 만들었지만 왕은 있다. 왕은 인정한다. 입헌 군주를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93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자코벤 파가 공화정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이후에 바로 루이 14세를 처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3년 헌법에 의하면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해가 쉽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선거를 봅시다. 선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들이 우리는 제한적인 선거를 해 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제한 선거나 다름없어요. 제한 선거, 간접 선거 다름없어요. 왜? 핵심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이따 원문 보여드리겠지만 돈이 얼마 있는 사람만 선거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해됐지? 그러면 선거 잘하는 것이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주는 것이 보통 선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것이 직접 선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금을 얼마 내는 사람들은 누구를 선출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들을 선출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입법의회에 입법의회에 출마를 하려면 금 1마르크를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선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돈 없는 사람들은 선거를 못 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한 선거예요. 간접 선거예요. 그런데 93년 헌법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 없앴어요. 물론 실시가 유보는 됐지만 그래도 다르죠. 왜? 국민공회 자체가 자본가가 아닌 다른 계층의 이익까지도 대변을 섭렵을 하고 있었으니까, 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91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무래도 자유라면 93년에서는 국민공회에서는 평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럼 원문을 봅시다. 인터넷 찾아봐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에 참고해서 제가 쓴 겁니다. 91년 헌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자. 이거는 쉬워. 권력 분리 원칙에 입각한 단원제의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다. 이 헌법의 내용은 쉽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그치? 봐봐. 나가 진짜 재밌어. 봐봐.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이게 뭐지? 누가 능동적이고 누가 수동적이지? 그치? 근데 읽어봤더니 참정권을 오직 능동적 시민에게만 부여하는데 능동적 시민이라는 정의가 3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 납부자래. 그리고 이들이 선거인을 선출할 자격을 가진대. 그러니까 이제 이 의문이 풀렸죠. 능동적 시민이라는 정의가 뭐 한 사람이야? 세금 내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들이야. 부르주아가 아닌 사람들은 선거에 권리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두 번째로 심지어 3일간의 노동임금이 아니고 10일간의 노동임금의 임금의 납세자들을 도의 관리나 법관, 입법회의 의원까지도 선출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얼핏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입법의회 의원 자격은 그 빌마르크의 세금 납부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93년 헌법 보세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분을 없애고 보통 선거를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정의를 아까 이해를 했잖아. 살펴봤잖아.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아니어도 세금을 안 내도
선거에 참여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제한선거, 보통선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 내려도 괜찮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헌법의 내용을 똑같이 보더라도 자연권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거는 이제 91년 헌법에 나온 자연권이라기보다는 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자연권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회, 왜 안 나오지? 이거는 국민의회 시절에 국민의회들이 생각하는 자연권이고, 이거는 93년에 그 국민공회 멤버들이 생각하는 자연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똑같은 자연권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권은 조금 다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자유를 대단히 먼저 중요시 여겼고, 1신분, 2신분에 대항해서 우리는 자유를 주라라고 한 거지. 자유를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두 번째에다가 뭘 뒀냐면 재산이라는 걸 뒀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리고 안전저항. 이런 식으로 소유권, 재산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국민의회가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대목이라면 국민공회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순서 자체가 좀 달랐어요. 그들의 헌법 전문에 보면 자연권은 이렇게 정의 내려놨어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니? 평등. 평등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재산 소유권을 가장 뒤로 뺐어요. 이해됐지? 그리고 나머지 뭐 안전 저항은 그대로, 자유 안전은 그대로 왔지. 그러니까 평등이 맨 앞에 오고 재산이 맨 뒤로 가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회는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그에 비해 국민공회는 민중혁명을 통해서 구성된 공화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권이라는, 그래,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반에서는 이거 설명했는데 이것만 하자. 이게 중요해. 자, 지금 이거는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 탐구활동입니다. 우리 몇 시까지야? 그래.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문제인데, 이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국민의회의 성격과 국민공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펴서 그 자료 1, 2에다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한 내용을 써야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 자, 이거는 인권선언입니다. 91년 헌법이 아니고 인권선언은 국민의회 시절에 이들이 채택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자료 1은 국민의회 시절에 채택한 인권선언이고요. 그리고 자료 2는 어떤 자료냐면 로베스피에르의 의회 연설문이에요. 로베스피에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국민공회의 공포정치를 이끈 인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민공회의 성격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그지? 그래서 교과서에서 뭘 물어보냐면, 똑같이 지금 소유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여기도 소유권, 여기도 소유권, 두 개 똑같은 용어인데, 여기서 국민의회가 생각하는 소유권과 로베스피에르가 말하는 소유권, 즉 다시 말하면 국민공회가 말하는 소유권은 다를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야. 지금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밑줄 친 기억, 니은 주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말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가 생각하는 소유권의 차이점을 정확히 써봐라, 그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우리는 인권선언부터 차분히 봅시다. 자, 2조 보세요.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자유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자연권.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썼었어요. 내가 자연권. 국민의회가 생각하는 자연권 해가지고.
자유, 재산, 안전, 저항.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이거 보고 쓴 거야, 사실. 자유, 재산, 안전, 저항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 권리는 이거였는데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보자. 자, 그럼 문제.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이 1신분, 2신분에 대항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자유를 얻은 거는 당연한데 그 선거가 직접 선거일까요? 제한 선거일까요? 국민의회가 말하는 자유라는 거에 선거는 제한 선거인 것 같아? 직접 선거인 것 같아? 제한 선거이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그 자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종교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그들은 의미했던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뭐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이때 당시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길드나 구제도와의 특권단체들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의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권선언이 채택될 당시의 국민의회 시절까지의 자유는 이 정도까지는 기였다. 이거는 의미했다라는 거. 그 다음 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옆에 쓴 것이 사실은 이 말이에요. 모든 주권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이 여기서 국민은 누구일까? 여기서 국민은 누구일까?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라는데 이 국민은 첫 번째 1번 투표를 하는 참정권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지. 그들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투표권이 없다 할지라도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을 의미하는 걸까? 국민의 성격을 봤을 때 너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 첫 번째 국민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억지스럽더라도 패치해내야 된다고. 국민의회 시절이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에 17조는 이따 하겠고 12조 보세요. 12조 이런 것도 있었대요. 인권과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은 필요하다.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공권력은 필요하다. 히터 꺼버릴게. 추우면 말하세요. 가능하면 히터는 안 트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소유권 봐보자. 자, 17조. 여기서 소유권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로에스피에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안전, 자유, 생존, 소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소유, 거래는 옳은 것이 아니며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명칭을 정의를 내려놨는데 우리는 이 소유권을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성격을 모르고서는 절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럼 정답을 봐보자. 정답은 이거겠지. 자, 기업의 소유권은 뭘 의미해?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그들의 소유권이야. 부르주아들의 소유권이야. 그치? 오직 목표는 1신분, 2신분들에게 대항하는 그들 부르주아들의 입장을 대변한 소유권이라는 거지. 1신분, 2신분 너희들 나의 소유권, 부르주아들의 소유권 뺏을 수 없어 이거야. 그지? 하지만 니은의 소유권은 이제 국민공회 정도가 되면은 이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또 힌트를 줬잖아요. 그지? 자본가와 다른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로베스피에르가 중소시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니은은 자본가가 아닌 다른 노동자, 즉 중소시민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소유권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회의 성격과 국민공회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지. 이해됐지? 내가 아까 이거를 왜 설명하려다가 말았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국민의회 때는 그들의 주권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국민 주권을 의미해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잖아.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니까? 돈 가진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니까 그들의 권리를 좀 우선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93년에서의 그 주권이라는 거는 인민주권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프랑스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아닌 사람들까지의 주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용어를 정의가 이렇게 내리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 인민 이 단어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조금 어렵고 왜냐 국민, 인민 이 용어에 대해서 이거를 비교해서 구별해서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국민, 인민 구별할 수 있지만 91년 국민의회가 국민이란 단어를 사용하든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 좀 약간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이거의 의미만 알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여기서 벌써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인민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아까 설명을 하기에 이 인민이라는 용어는 얘들아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프랑스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너희들이 헷갈릴 것 같은 거야. 선생님 이게 국민의회인데 왜 인민이라 그래요? 막 이럴까봐.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지. 여기서 말하는 인민이라는 것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91년, 93년에 비교하는 문제가 애매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비교하라고 했을 때 그 성격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거를 구별을 한 거고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 교과서 내에 사건의 시대적 순서, 시대 흐름을 알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돼. 알겠지? 이 사건 다음 이 사건. 입법의회, 제일 처음에 국민의회, 법 만들었으니까 입법의회야. 입법의회가 왕권 정지됐어. 그러니까 제1공화정이 국민공회가 됐어. 근데 국민공회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처형당하면서 뭘로 바뀌어? 5명의 총재정부. 5명의 총재정부 너무나 무능했어. 그러니까 나폴레옹 등장. 근데 나폴레옹이 거의 1799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1800년부터 1815년이니까 거의 15년 넘게 이 프랑스를 지배했단 말이야. 무슨 프랑스야? 거의 유럽 전체를 지배한 거나 다름없죠. 그지? 그런데 이 프랑스를 주름 잡았던 나폴레옹 시대 안에 통영정부, 제정, 황제 시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존재했던 이렇게 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개별 사건들을 꼼꼼하게 넣어야 돼. 알겠지? 그거는 교과서를 읽어보면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시간에 했죠. 이 인권선언과 91년 헌법 속에 드러나는 국민의회의 성격 그지? 그 다음에 93년 헌법에서 드러나는 국민공회의 성격 오늘 이거에 내가 좀 힘을 써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외에 미국 혁명이나 영국 혁명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고생하셨어요.